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제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생각에 그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던 때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혼이었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결국엔 저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너무 괴로웠어요.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하다못해 책을 읽어도 다들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세상에서 저 혼자만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듯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괜히 인생에 실패라는 꼬리표를 붙여가며 스스로를 자책했나 싶어요.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 중 한 가지였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혼이 곧 실패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의 문제가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 중 한 가지였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혼이 곧 실패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의 문제가 크지 않았나 싶어요. 실패가 아니라 긴 성장통이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쾅 하는 큰 소리를 몹시 싫어해요. 정확히는 두려워하죠. 특히 방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길지 않았던 제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남겨준 트라우마였죠. 첫 번째 남편은 선을 통해 만난 사람이었어요. 직업은 중소기업의 프로그래머라고 했어요. 건실하고 조용조용한 사람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갈 수 있었죠. 취미도 그저 인터넷으로 조용히 바둑을 두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가 모니터 너머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바둑판이 아니라 매 초마다 새로 그려지는 코인의 그래프더군요. 누구나 다 하는 주식 계좌조차도 트지 않았던 사람이라 코인에 손을 대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매일매일 일이 바쁜가 보다 했죠. 그런데 누구의 꼬임에 넘어간 것인지 혹은 뭔가를 보고 느낌을 받은 건지 어느 날부터 집에 있어도 내내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회사 일을 가져와서 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저 역시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는 쪽으로는 지식이 없었거든요. 하루는 주말에도 식사하는 내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식사 후에도 바로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제가 말을 걸었어요. 여보, 요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니야? 낮에도 밤에도 휴대전화랑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잖아. 회사랑 상담이라도 좀 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싶은 정도인데. 어떻게 좀 조정할 수는 없는 거야? 상담 무슨. 그깟 회사 조만간 때려치울 건데 뭐. 회사를 때려치워? 그게 무슨 말이야? 돈벌이도 안 되는 회사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대박 터뜨려서 금방 회사 그만둘 테니까. 대박을 터뜨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긴 왜 그만둬? 거참 되게 시끄럽게 구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살림이나 해. 첫 번째 남편은 대뜸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렸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첫 번째 남편은 가진 돈을 모두 코인에 털어넣었고 코인이 오르자 눈빛이 변했어요. 저는 코인이 일종의 도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 번째 남편을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당신 요즘 코인 하는 거지? 다 알아. 하다못해 집에서라도 그것 좀 그만 들여다보면 안 돼?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남들 다 아는데 나 혼자만 안 하고 있으면 나 혼자 바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주식보다도 리스크가 더 크잖아. 난 그거 일종의 도박이라고 생각해. 당신 지금 도박 중독자 같다고. 뭐? 남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언젠간 나한테 고마워할 날이 올 테니까 가만히 지켜보기나 해. 남편은 결국엔 회사를 정말 그만뒀어요.
그러고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오락가락하는 그래프만 들여다보고 있게 됐죠. 그래프처럼 그의 기분 또한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여댔어요. 혼자서 웃음을 터뜨리는가 하면 악을 쓰기도 했죠. 그래프가 하락할 때마다, 즉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그이는 문을 쾅쾅거리며 닫아댔고 거실이 우리 사이의 휴전선이었죠. 결국 저는 말없이 이혼 서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왔어요. 첫 번째 남편은 막상 이혼 서류를 보자 정신이 들었는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미쳤었나 봐. 월급쟁이 신세가 너무 지겨워서 한 번에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그만. 아이, 한 번만, 내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우리 잘해보자. 곧 아기도 태어날 테고, 어? 한 번만 용서해줘.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다시 기회를 주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까? 뭐든 원하는 대로 다 할게. 뭐든 다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코인에서 손 떼고 다시 취업 준비할 수 있겠어? 그럴 수 있으면 용서할게. 물론이지.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고마워. 고마워, 여보. 출산을 몇 주 앞두고 있던 저는 어떻게 해서든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뭐든지 다 할 것처럼 굴던 첫 번째 남편은 금세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어요. 세상이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던 거죠. 재취업은 잘 되지 않았고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을 보이고 그 와중에 손해를 보고 팔아버린 코인이 계속 머릿속에 아른거렸던 첫 번째 남편은 다시 코인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수순이었죠. 저는 고민 끝에 부부 상담을 예약했지만 총 4번을 예약한 부부 상담 중 남편이 함께 나간 것은 단 한 번뿐. 그는 다시금 어두운 방구석에 처박혔고 저는 남편 없이 혼자서 상담에 꼬박꼬박 참여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약속을 지키려 했다는 증거를 남겼어야 했으니까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사유가 남편이라는 걸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상담 마지막 날 선생님은 표현 예술 치료라는 걸 한번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자, 오늘은 표현 예술 치료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일명 연극 치료 혹은 사이코 드라마라고도 하죠. 예능 같은 곳에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각자 본인들의 실제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분들과 함께 연기해보는 과정이에요. 음, 원래대로라면 남편분과 다른 부부 두 쌍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전 3명이서 진행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3분이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죠. 상대방 부부는 멀끔해 보이는 남자분과 아주 선해 보이는 인상의 자그마한 여자분이었어요. 남자분은 이혼이 소원이라고 했고 여자분은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런 부부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우리 부부보다는 낫겠지 같은 생각을 하며 사이코 드라마를 시작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상대방의 아내분은 의심과 망상에 찌들 대로 찌든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남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매사에 그를 통제하려 들었죠.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사이코 드라마를 하면서도 너무 몰입해서 넥타이를 매주겠다고 하면서 정말로 위험한 행동을 해서 선생님과 도우미 분들이 급히 말려야 했거든요. 이토록 일촉즉발로 행동을 취한 분은 병원에서도 이분이 처음이라고 했어요. 주치의 선생님과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도우미 분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어젯밤에 날 해하려고 했던 거 다 알아. 베개로 그랬잖아. 다 안다고. 날 보내놓고 다른 여자랑 살 거지? 그러느니 그냥 지금 같이 가자. 같이 가자고. 선하디 선한 얼굴이 순식간에 악의 표정으로 바뀌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나자 제 등골이 다 서늘하더군요.
상대방의 남자분은 자기가 왜 이혼이 소원이라고 했는지 알지 않겠냐며 씁쓸하게 웃으며 목을 쓸었어요. 결국 드라마는 그렇게 중단됐어요. 하지만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으니 나름대로 치료가 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단 역시 부부관계는 겉만 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부부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부부 같겠지만 속은 이미 골물대로 골마 있다는 걸 그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한쪽만 노력해서는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저희 부부는 이미 끝난 거였어요. 첫 번째 남편의 잠깐의 착각 때문에 저는 다시 노력을 해보려 했지만 한 번 깨어진 조각은 다시 멀쩡해질 수 없는 거였어요. 그 어떤 접착제를 쓴다고 해도요. 모든 것이 끝나고 헤어지는 길에 상대 부부의 남자분과 잠시 얘기를 할 틈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 끝에 덕담을 주고받았죠.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어쩌다 그런 남편을 만나셨습니까? 그러게요. 아마 이 말에 크게 공감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저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우리에게 원인이 있던 건 아닐까요? 저런 상담 선생님이 들으시면 속상하시겠어요. 설사 우리에게 원인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게 믿고 싶네요. 이혼하시고 꼭 행복해지시길 바라요. 네, 우리 모두 꼭 행복해집시다.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요. 남자분의 표정은 마냥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마 제 표정도 그랬겠죠? 아무리 원하던 이혼이라고 해도 결국 한 번 맺었던 인연을 끊어버리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당시 전 이제 내 인생은 실패로 남겠구나 하는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찌됐든 수업이 끝나고 저는 남편에게 가서 소심하게 서류만 내미는 것이 아닌 큰 소리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표현 예술 치료를 하는 동안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생각 정리가 더 빨라진 덕이었죠. 쾅쾅거리는 문 닫히는 소리만 남은 상처뿐인 첫 번째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제 마음에 있던 문까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혀버린 느낌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버텼고 결국엔 재판 이혼까지 가야 했어요. 재판 이혼 절차는 길고 지루했어요.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회부에 조사가 들어간 후에 또 조정을 하는 등 판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만큼 소송 비용도 상당히 들었고요. 그 과정만으로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막달이 되어 부른 배를 안고 법원이며 변호사 사무실을 대체 몇 번이나 드나들었던 건지. 첫 번째 남편은 이혼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코인에서 눈을 떼진 않았어요. 아이를 출산할 때도 병원에 오지 않았죠. 친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 했을 거예요. 다행히 아이는 첫 번째 남편을 전혀 닮지 않은 오롯이 저를 닮은 얼굴이었어요. 이후 저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심정 때문에 한참 동안을 힘겹게 지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실패자라는 낙인이 제게 붙은 기분이었죠. 그 무엇도 해낼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특히 결혼한 친구들은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실패자라고 저를 비웃을 것만 같았거든요. 뭐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주 사소한 것도요. 그 와중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니 정말 정신이 피폐해지더군요. 그나마 아이가 참 순했고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저는 매일같이 말도 안 통하는 아이를 붙들고 하루 종일 말을 걸었어요. 아가야, 인간관계라는 게 참 어렵다.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된 걸까? 엄마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아는데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참 힘들다. 엄마는 실패한 사람이야. 우리 아가는
나중에 엄마 닮지 말고 아빠도 닮지 말고 혼자서도 우뚝 잘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랄게. 남들은 대화가 통하는 상대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답답해 하다던데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듯 방긋 웃어주는 아이를 보며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계절이 흐르고 시간 또한 흐르면서 저에게도 자연스럽게 새 인연이 찾아왔어요. 지인이 저와 비슷한 상황인 두 번째 남편을 소개해 준 거죠. 그이는 조명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로 이전 부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한 케이스였어요.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이혼으로 농담을 하는 여유까지 보이더군요. 모든 면에서 센스도 좋고 배려가 넘치는 만점의 남편감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서로 같은 상황이었다 보니 오히려 일 진행 속도가 빨랐어요.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고 진행할 부분은 진행하는 식으로요. 그렇게 2년 정도 평범하디 평범한 결혼 생활을 보내며 저에게도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죠. 소소하게 거슬리는 것들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야 싶었어요. 하지만 2년쯤 되니 소소한 것들이 모여 묵직한 한 방이 되더군요.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해서 얻은 것도 모인 것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방구석에 틀어박힌 남편이 무서워서 피했더니 이번엔 밖으로 나돌기만 하는 인간을 만나서 시련을 겪게 하나 싶은 정도였어요. 두 번째 남편은 집에 있는 날이 좀처럼 없었어요. 취미만 수천 가지였죠. 남들 하는 걸 보면 꼭 자신도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캠핑, 프리다이빙, 자전거, 낚시, 골프 등등. 또 한 가지 취미를 할 때마다 장비부터 완벽히 갖추다 보니 돈이 모일 날이 없었어요. 자전거를 사도 선수들이나 탈 법한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고 싶어 했어요. 아마 형편이 조금 더 넉넉했으면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를 사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 싶어요. 여보, 이번엔 뭘 산 거야? 수영복 같은데 좀 특이하게 생겼다. 응, 프리다이버들이 입는 다이빙 수트야. 스노클이랑 마스크랑 사는 김에 이것저것 풀세트로 샀지. 핀도 종류별로 하나씩 사려다 일단은 롱핀 하나만 샀어. 잘했지? 그게 전부 다 꼭 필요한 물품들이야? 프리다이빙? 내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장비는 대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에이, 요즘 시국도 시국인데 스노클이나 마스크를 렌탈하는 건 좀 찝찝하잖아. 그리고 매번 대여하는 비용 생각하면 그냥 처음부터 사는 게 나아. 그리고 쓰다 보면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러느니 처음부터 좋은 걸로 사는 게 낫지. 이 수트 우리 강사님도 입으시는 거다. 두 번째 남편의 변명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취미에 쓴 돈만 정말 몇천만 원은 쉽게 넘어섰을 거예요. 모은 장비들을 보관할 곳도 부족해 방 하나를 창고로 쓰는데도 베란다, 거실 곳곳에 남편의 취미용 장비들이 가득했죠. 아무렇게나 쌓아둔 장비가 무너져 아이가 다칠 뻔한 적도 있어요. 걱정된 마음에 몇 번이고 말을 꺼내면서 저도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런 만큼 두 번째 남편의 입 또한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디에 갔다 온 거야? 많이 늦었네. 새로 뭐라도 시작했어? 내가 어디에 갔다 오든지 세세하게 당신 허락까지 받아야 돼? 아니, 걱정돼서 그러지. 저녁 내내 연락도 안 되다 늦게 들어오니까. 저녁은 먹었어? 그럼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었겠냐? 내가 무슨 취미에 미친 사람인 줄 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가 이런 대답을 하게끔 질문을 했잖아. 저는 최대한 두 번째 남편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신경을 써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거칠어진 그의 입은 나중에는 부모님과 제 아이까지 욕되게 하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여보, 취미 생활도 좋지만 모든 장비를 꼭 그렇게 최상위급으로 사야겠어? 적당히 즐기는 정도로만 사도 되잖아. 중고로 사는 방법도 있고. 당신 소비가 우리 형편엔 너무 과중한 느낌이야. 뭐라고? 야, 너도 참 웃긴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 혼자서 돈 버느라 힘든 건 이해하지만 최소한의 우리 생활비도 쓰고 저축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 꺼낸 거야. 그럼 너도 나가서 돈 벌어와. 아, 넌 할 줄 아는 게 없지?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 내가 지금 싸움 걸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야, 네 전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만 있어서 싫었다며. 그런데 이제는 나도 문제야. 이쯤 되면 너랑 같이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라는 생각 안 들어? 우리 형편, 넌 어차피 내가 벌어다 주는 돈 받아가면서 살잖아. 살림이나 하고 밥이나 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가뜩이나 어린애 뒷방 늙으니까지 둘이나 딸려와서 그 돈이 더 깨지는구만. 뭐라고? 그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소리야? 못할 건 또 뭐야? 내 취미생활에 더 간섭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저는 아이가 들을까 싶어서 급히 이야기를 그만뒀어요. 아이는 한창 말귀를 잘 알아들어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 어린이 티가 나기 시작하는 참이었거든요.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매일같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니 어쩐지 소심한 아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와중에 남편의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실속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돈만 생겼다 하면 취미용 장비를 사들고 본업은 뒷전이었으니 당연한 수속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조명과 인테리어라는 것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가게는 그런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낡은 조명들 위에는 나날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어요. 어쩌다 손님이 찾아와도 제대로 응대도 하지 않고 평일에도 주말에도 수시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죠. 하루는 친정 부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두 번째 남편이 와 있는데 상황이 조금 곤란하니 좀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급히 갔더니 두 번째 남편은 친정 부모님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었어요. 돈을 내놓으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르신. 따님을 두 번이나 이혼한 여자로 만들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서로 좋게 좋게 가자고요. 제가 전에 용돈 많이 드렸잖아요. 서로 힘들 때 돕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한 달에 딱 100만 원씩만.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진짜 이혼 도장 콱 찍어버린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서방, 우리가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애초에 자네한테 용돈 받아가며 살았었겠나?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때문에 이혼을 한다느니 그런 소리는 제발 참아주게나. 어? 거참, 말이 안 통하시네. 어라? 당신은 언제 여기 왔어? 어디부터 듣고 있었던 거야? 뭐야, 이건 와. 너 오라고? 저는 두 번째 남편 놈 입에다 걸레라도 쑤셔 놓고 싶었어요. 딸을 또 이혼시킬 수는 없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협박을 하다니요. 저는 두 번째 남편의 팔을 붙들어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냅다 뺨을 한 대 갈겼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성이 풀리지 않더군요. 이런 미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 이혼을 빌미로 우리 부모님을 해코지해서 돈을 뜯어내? 집에 돈이 없는 이유가 뭔데? 당신이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매일같이 놀러 나다녀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차라리 나보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해. 어이가 없네.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네가 나가서 뭔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어오겠냐.
돈 버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게 남편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장인 장모 앞에서 질질 끌고 나와. 아휴, 이걸 진짜 확 집에서 쌀이나 축내는 게 찔리면 얌전히 처박혀서 TV나 보라고. 날 방해하러 한 번만 더 쫓아다니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 둔다. 길거리에서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며 싸우고 있자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군요. 두 번째 남편은 그렇게 폭언을 퍼붓고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고, 저는 길바닥 한복판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만 있었어요. 내 두 번째 결혼도 실패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은 건 둘째치고 두 번째 이혼이라는 말에 벌벌 떠시는 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부모님은 결국 저를 따로 불러 제 손에 돈을 쥐어주셨어요. 두 번째 남편에게 전해주라고요. 이게 뭐예요, 엄마, 아빠. 이런 돈이 어디서 났어요? 아휴, 지금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하겠니? 네 남편한테 갖다 주기나 해. 저러다 너나 우리한테 해코지 알라 무섭다. 해코지라뇨. 그런 짓 하기만 해봐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죠. 집안 시끄러워지게 그게 무슨 소리니. 남들이 흉본다. 가뜩이나. 가뜩이나 뭐요. 딸이 두 번이나 결혼하고 그마저도 다 실패하고 있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내가 날 부끄러워해도 엄마 아빠는 그러지 말아주셔야죠. 예, 우리가 언제 내게 부끄럽다고 했니?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 시선에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지.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몇 번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 첫 번째처럼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아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서방한테 그 돈이나 갖다 줘라. 그런 일 없도록 해야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하는 짓인지. 어쨌든 알았어요. 부모님에게선 그럴 돈이 나올 구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노후 자금을 깨신 것이려니 추측했죠. 전 말로만 알았다고 하고 그 돈은 일단 제가 가지고 있기로 했어요. 생각 같아선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다시 두 번째 남편이 찾아왔을 때 뺏기실까 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남편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처음엔 그토록 유쾌했던 사람인데, 할 땐 뭐든 참 잘하는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었나 봐요. 돈을 주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면 다시 밝았던 남편으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요. 당시에 저는 두 번째 이혼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님의 그런 마음이 안타깝다 생각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두 번째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씻지도 않은 채 침대에 드러눕더니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기 시작했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더군요. 이 사람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두 번째 남편의 친한 친구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저는 이 시간에 무슨 연락인가 싶어 슬쩍 남편의 휴대전화에 걸린 잠금을 풀고 문자 메시지함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자 두 번째 남편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가 먼저 보이더군요. 무려 친구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인 친구의 메시지는 더 가관이었어요. 야, 잘 생각했어.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하는 여자야. 만나면 후회 없을 거다. 그리고 밑에는 연락처가 하나 있더군요. 순간 저는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스크롤을 올려 이전의 대화들을 상세히 살펴봤어요. 야, 사진만 봐도 끝내주던데?
이렇게 착하게 생긴 여자는 처음 봐. 꼭 나한테 소개시켜주라. 너 임마 아직 이혼도 안 했으면서 무슨 여자를 소개시켜달래? 아이 몰라. 순조롭게 해줄 것 같지가 않은데 무슨 수로 떼어내지? 떼어내고 알아. 크크. 안 돼. 그 사이에 누가 채가면 어떡하라고. 아 지금 당장 소개시켜줘. 맨입으로는 안 된다. 주변에 눈독 들이는 사람 많아. 두 번째 남편은 다른 여자를 소개받기로 한 거였어요. 심지어 1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주고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벌벌 떨렸어요. 아무리 제게 정이 떨어졌어도 저희는 정식으로 이혼 얘기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의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럴까 싶었어요. 바닥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래 심해가 더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사람에게 단돈 1원도 줘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더 이상의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저는 두 번째 남편의 친한 친구에게서 온 연락처를 메모해 두었다가 친구에게 저장을 부탁했어요. 친구로 저장하면 친구의 메신저 목록에 떠서 프로필 사진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사람인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아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면서까지 만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몇 날 며칠을 그 작은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보며 어디서 본 얼굴인지 떠올리려 했었죠. 그러고는 나흘 만에야 무릎을 치며 그 여자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여자는 두 번째 남편을 지옥으로 쳐넣어줄 거였어요.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요. 처음에는 누구 좋으라고 싶은 마음에 절대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대가 그 여자라면 제가 얼른 이혼해주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요. 두 번째 이혼으로 또 실패를 하는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한결 느긋해진 마음으로 두 번째 남편과의 이별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짐을 싸서 친정으로 보내기도 하고 필요 없는 혹은 필요 없어질 물건들을 버리기도 했어요. 가령 두 번째 남편에게 선물로 받아 곱게 말려두었던 꽃다발 같은 물건들이요. 조금의 미련도 없이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더군요. 얼마 뒤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지 잔뜩 멋을 부리고 나갔어요. 전날 미리 깔끔하게 이발까지 하고 오더니 평소엔 코 아파서 싫다던 향수까지 뿌리더군요. 저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싶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마치 제가 남편을 담아낼 그릇이 안 된다는 듯 겸손하게 얘기를 했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순히 헤어져 주겠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여보, 오늘도 많이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먹고 왔어. 트집 잡을 거면 다음에 해라. 오늘은 내가 간만에 기분이 좋으니까. 여보, 나 할 얘기가 있어. 잠깐만 시간 내줘. 당신 기분 나빠질 만한 이야기는 아닐 거야. 뭔데 그래? 아직 옷도 갈아입기 전인데 꼭 이렇게 귀찮게 해야겠어? 그러면 일단 씻고 나와 맥주라도 한 캔씩 하면서 이야기하자. 알았어. 저는 두 번째 남편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차가운 맥주와 적당한 안주를 미리 준비해놨어요. 남편이 씻고 나오면 바로 마실 수 있게요. 남편은 씻고 나오며 식탁 위에 차려둔 맥주를 보고는 기분이 좋아진 듯 해벌쭉 웃더군요. 웬일이냐 이런 센스까지 부리고. 그래서 할 말이 뭐야? 우리 그만하자. 계속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 뭐라고? 우리 그냥 좋게 좋게 헤어지자고. 서로 아픈데 소금 뿌리지 말고 합의로 깔끔하게 헤어져.
나 바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어라? 진심이야? 진심이고 말고 당신 나한텐 너무 과분한 사람이야. 내가 자꾸 당신 잡을 것 같아서 마음 약해져서 계속 말하려고 했었어. 야, 잘 생각했어. 우린 애초에 너무 안 맞았어. 서로 갈 길 가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야. 그러겠지? 당신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동안 내가 바가지 긁고 한 것들 미안해. 아이고, 뭘 또 미안하기까지 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튼 잘 생각했어. 우리 짠하자.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두 번째 남편은 잘 생각했다면서 제 등을 두들겨 주기까지 하더군요. 일찌감치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눈치였어요. 그는 잘 생각했다면서 아주 너그러운 척 재산 분할까지 해주겠다 하더군요. 저는 감동받은 척하면서 속으로만 크게 웃었어요. 두 번째 남편의 새 출발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수 있겠구나 싶더군요. 첫 번째 남편과의 재판 이혼을 겪고 나자 두 번째 남편과의 합의 이혼 과정은 아주 간단하게 느껴졌어요.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함께 법원에 출두한 후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갖고 최종적으로 이혼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를 하면 끝이었죠. 저희는 제가 데려온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3개월로 좀 길었던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두 번째 남편이 지옥길을 걷게 될까? 아니면 그 후에 걷게 될까 정도가 궁금할 따름이었죠. 두 번째 남편은 숙려기간이 너무 길다고 투덜거리면서 자기는 새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숨기지도 않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하고 싶으니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 후 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를 꼭 껴안고 엄마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고 이제부터 엄마와 둘이 살아가게 되겠지만 너에겐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아빠가 없는 가족도 여럿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이상하거나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대신 엄마가 아빠 몫까지 열심히 할게.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엄마, 난 괜찮아.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만 있으면 돼. 어른스럽게 말하는 아이의 말투가 저를 더 슬프게 해서 저는 울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제 등을 쓰다듬어주는 아이의 작은 손이 어찌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던지요. 그러다가 2달쯤 지났을까요? 두 번째 전 남편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일주일 후엔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설마 두 번째 전 남편일까 하면서도 택배일 수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두 번째 전 남편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합의하에 깨끗하게 갈라서기로 했잖아. 더는 당신 목소리 들을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 아직 숙려기간 한 달이나 남았잖아.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지. 4주면 금방 지나갈 텐데 그걸 못 참고 전화를 걸었어? 용건만 말해. 나 바빠.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일도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도 줄일게. 아니, 모아둔 장비는 전부 중고로 팔아버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반색하며 기뻐한 거 당신이잖아. 새로 만나는 여자도 있다며? 그게 에이 모르겠다. 솔직히 말할게. 그 여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미친 것 같아. 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친구가 소개해준 여자였는데 아이 완전히 속았어. 한 남자의 소원이 이혼이 될 정도로 무섭게 집착하던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는 바로 상담 때 만났던 의심과 망상에 찌든 바로 그 여자였어요. 상상도 안 될 만큼 선한 얼굴의 잔상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죠. 전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말로 마무리를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잘 만났네. 최고의 한 쌍이다. 당신도 감쪽같이 날 속였잖아. 이혼 전부터 여자 소개받고 새 출발할 생각에 들떠 있었지? 사랑으로 한번 잘 극복해봐. 응원할게. 화이팅. 마이너스도 모자라 더 바닥에 칠 때까지도 기회는 충분했어요. 입으로 하는 마지막이니 어쩌니 하는 건 다 소용이 없단 걸 뼈저리다고 느낀 기회였죠. 그렇게 저는 두 번의 큰 성장통을 겪고 부모님과 아이와 넷이서 지내는 중이에요. 사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고 싶었던 건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 이 일에 성공이나 실패를 붙일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나니 모든 게 편해졌어요. 인생에 실패란 없어요. 그러니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부디 인생에 함부로 실패라는 꼬리표를 붙이질 않길 바라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